12살 아이가 왕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골룡포 자락이 발끝까지 내려오고 면류관이 이마를 누르는 그 자리에서 아이는 아버지를 막 잃은 슬픔을 채 사귀지도 못한 채 조선이라는 나라 전체의 무게를 혼자 받아내야 했습니다. 신하들이 엎드려 만세를 외치는 소리가 경복궁 근정전 안을 가득 채웠지만 그 소리가 아이에게는 축하로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도 어머니도 태어난 날 곁에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졌지만 그 아이는 가장 홀로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홀로인 자리를 향해 숙부의 눈길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선 제6대 임금 단종의 이름은 이홍위입니다. 1441년 세종의 적장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현덕왕후는 단종을 낳은 뒤 이틀 만에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세종과 소헌왕후 아래에서 자라던 아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마저 차례로 잃었고 1452년 아버지 문종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등창이 재발하여 갑작스레 승하면서 마지막 남은 버팀목마저 사라졌습니다. 문종은 자신의 건강이 오래가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임종 자리에서 그는 원로신하 김종서와 황보인을 불러 어린 왕세자를 잘 보필해달라는 부탁을 남겼습니다. 그 부탁을 받은 신하들을 고명대신이라 불렀습니다. 문종이 숨을 거두던 날 12살 이홍위는 그렇게 조선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1452년 단종이 즉위한 뒤 경복궁 안팎의 공기는 겉으로는 조용해 보였습니다. 고명대신 김종서와 황보인이 국정을 주도하며 어린 임금을 보좌했고 조정의 질서는 표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아래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단종의 숙부인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문종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형에게 헌신적인 태도를 보이며 곁을 지켰습니다. 그 모습이 워낙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문종도 동생을 의심하거나 견제하기 어려웠습니다. 단종이 즉위한 뒤에도 수양대군은 당장 드러나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선은 태종과 세종대를 거치며 관학 정치 시스템이 안정되어 있었고 조정 안에서 무력을 동원한 정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세력은 오히려 경쟁하는 여러 세력 가운데 가장 약한 축에 속했습니다. 경계심을 늦추고 있던 그 틈이 결국 가장 큰 균열이 되었습니다. 1453년 음력 10월 10일 밤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한명회, 권람 등 신복들과 함께 무사를 이끌고 김종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김종서는 자신을 찾아온 수양대군이 무엇을 하려는지 끝까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수양대군의 무사들이 김종서를 쳐 쓰러뜨렸고 이어 황보인을 비롯한 고명대신들이 차례로 제거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어린 임금 곁을 지키던 신하들이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이 계유정난입니다. 계유년에 일어난 정난, 즉 나라의 어지러움을 바로잡는다는 뜻을 담았지만 그 이름 뒤에 실제로 일어난 일은 어린 임금을 홀로 세워두고 그를 지키던 사람들을 밤사이에 지워버린 것. 단종은 13살이었습니다. 그 밤 궁궐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이는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아침이 밝았을 때 조정의 풍경은 전날과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계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은 영의정부사와 이조판서, 병조판서를 겸하며 조정의 실권을 손에 쥐었습니다. 단종은 여전히 왕위에 앉아 있었지만 그것은 이름뿐인 자리였습니다. 수양대군이 올리는 문서에 도장을 찍고 그가 올리는 인사를 허락하는 일이 어린 임금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정변 이후 단종을 지지하던 세력은 대부분 숙청되거나 유배되었습니다. 궁궐 안에서 단종의 편을 들어줄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고 숙부의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수양대군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조정 안팎의 권력을 하나씩 정리하고
반대할 수 있는 목소리들을 하나씩 지워나간 뒤 1455년 음력 윤유월 마침내 단종에게 왕위를 물려받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단종은 15살이었습니다. 양위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기록은 분명하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단종이 스스로 원해서 왕위를 내놓았다는 기록이 있지만 그 상황에서 어린 임금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는지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수양대군은 조선 제7대 임금 세조가 되었고 단종은 상황으로 물러났습니다. 왕위를 내놓았지만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궁궐 한쪽에 머물며 상황이라는 이름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세조에게는 끝나지 않은 불안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전임 임금, 정통성을 지닌 어린 상황의 존재는 언제든 다시 권력의 구심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세조가 즉위한 뒤 조정 안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집현전 학사 출신으로 세종의 신임을 깊이 받았던 신하들이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웅부, 유성원 이 6사람은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세조가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거사를 일으키기로 했습니다. 창덕궁 연회 자리에서 별운검, 즉 임금 곁에서 칼을 차고 서 있는 무관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세조를 처단하고 단종을 복위시킨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사 당일 계획은 어긋났습니다. 별운검 자리에 서기로 했던 유웅부가 갑작스럽게 그 자리에서 빠지게 되면서 계획이 흔들렸고 결국 거사는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동료 가운데 한 사람인 김질이 장인 정창손을 통해 세조에게 이 계획을 밀고했습니다. 1456년 음력 6월의 일이었습니다. 성삼문과 박팽년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의금부에 끌려갔습니다. 세조는 직접 국문을 주재했습니다. 성삼문은 신문을 받으면서도 세조를 상황이라 부르지 않고 날이라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죽음 앞에서도 자신이 섬기는 임금이 누구인지를 말로 밝힌 것이었습니다. 박팽년은 고문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진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차례로 처형되었습니다. 유성원은 관군이 자신의 집으로 들이닥치자 스스로 칼을 들어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들의 죽음과 함께 그 가족들도 화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형제들이 함께 처형되거나 노비로 전락했습니다. 이 6신하를 후대 사람들은 사육신이라 불렀습니다. 죽은 6신하라는 뜻입니다. 사육신 사건이 터진 뒤 단종의 처지는 한층 더 좁아졌습니다. 성삼문은 국문 자리에서 단종도 이 계획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단종 자신도 나중에 성삼문의 역모를 알고 있었으나 아뢰지 못한 것이 자신의 죄라고 말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진술 하나가 상황 단종의 운명을 결정짓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세조는 단종을 상황에서 노산군으로 강등시켰습니다. 왕족이기는 하지만 더 이상 전임 임금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1457년 음력 6월 노산군 이홍희는 강원도 영월로 유배 명령을 받았습니다. 영월로 향하는 길은 멀었습니다. 한양에서 영월까지 수백 리길을 단종은 호위 군사들에게 둘러싸인 채 걸었습니다. 두물머리를 지날 때 길가에 나와 슬픔을 감추지 못하던 백성들의 얼굴이 보였다고 합니다. 금부도사 왕방년은 단종을 영월로 압송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훗날 그때의 마음을 시조 한 편에 담아 남겼습니다. 유배지는 영월 청령포였습니다. 삼면이 남한강의 지류인 서강으로 둘러싸이고 한쪽은 가파른 절벽으로 막혀있는 곳이었습니다. 배를 타지 않으면 드나들 수 없는 그 땅에 16살 소년이 내려졌습니다. 왕이었던 아이가 강물에 갇힌 섬 같은 곳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청령포에서의 생활은 고립 그 자체였습니다. 궁궐의 시녀들과 신하들은 대부분 흩어졌고 곁에 남은 사람은 몇 되지 않았습니다. 강물이 불어나 수해가 심해지자 단종은 청령포에서 영월 관하인 관풍원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도 단종은 가끔 인근 정자에 나가 경치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영월 부사가 사사건건 간섭하며 그 작은 나들이마저 막으려 하자 단종은 결국 바깥 구경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단종을 가엾게 여기던 영월 백성들은 단종을 괴롭히는 부사가 마을을 지나갈 때 어디서인지 모르게 돌팔매를 던졌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름도 남기지 못한 그 손들이 단종 곁에서 유일하게 소리를 낼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종이 영월에 내려간 그해 가을 또 한 번의 복위 시도가 있었습니다. 세조의 동생이자 단종의 또 다른 숙부인 금성대군이 경상도 순흥에서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려는 움직임을 꾀했습니다. 금성대군은 계유정난 때부터 수양대군의 행동에 반발하며 여러 차례 단종 편에 서려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계획은 실행되기 전에 발각되었습니다. 금성대군은 사사되었습니다. 단종의 장인 송현수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처형되었습니다. 세조는 송현수와 오랜 친분이 있었고 그의 여동생이 세조의 동생 영흥대군과 혼인한 관계였지만 신하들의 거듭된 상소 끝에 결국 그를 살려두지 못했습니다. 단종의 정순왕후 송씨는 이때 궁에서 쫓겨나 노산군 부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 영월로 떠나는 단종과 영원히 이별했습니다. 금성대군의 복위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뒤 세조는 더 이상 단종을 살려두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1457년 음력 10월 24일 세조는 사약을 내렸습니다. 단종의 나이 17이었습니다. 영월로 유배된 지 불과 4개월 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종의 죽음을 둘러싼 기록은 하나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사약을 받고 숨을 거뒀다는 기록이 있는가 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어떤 기록에는 관풍원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고 적혀 있고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죽음의 방식이 다르게 전해집니다. 세조 치세 아래 작성된 기록들이 단종의 죽음을 어떻게 남겼는지 그 기록 자체가 이미 권력의 손을 거친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단종의 마지막 순간은 정확히 어떠했는지 온전히 알기 어렵습니다. 단종이 숨을 거둔 뒤 그의 시신은 동강에 버려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당시 세조의 눈을 두려워하여 아무도 시신을 수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는 으름장이 돌았다고도 합니다. 그때 영월에 호장 어뭉도가 나섰습니다. 호장은 지방행정을 보조하는 향리 직책이었습니다. 어뭉도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동강에서 단종의 시신을 거두어 영월동을 지산자락에 묻었습니다. 그 무덤은 세조의 눈을 피해 오랫동안 아무도 찾지 않는 땅에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뭉도는 그 일로 인해 어떤 화를 당했는지 기록이 분명하지 않지만 후대 사람들은 그 이름을 충절의 상징으로 기억했습니다. 왕의 시신을 거두는 일을 아무도 하려 하지 않던 그 순간 한 사람의 향리가 걸어 나왔다는 사실이 단종의 죽음을 둘러싼 이야기 가운데 가장 오래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단종이 죽고 난 뒤 그의 아내 정순왕후 송씨는 한양 동쪽 청계천 인근에서 홀로 살아야 했습니다. 노산군 부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궁궐과 권력에서 완전히 떨어진 자리에서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정순왕후는 단종이 죽은 뒤에도 수십 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녀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중종 대에 이르러서야 조정에서 그녀의 딱한 처지를 듣고 재산을 보태주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80대의 고령이 된 정순왕후는 자신이 죽은 뒤 단종의 제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재산을 남겨달라는 부탁을 남겼습니다. 임금의 아내였다가 죄인의 아내가 된 사람이 평생을 살아내며 마지막으로 남긴 것은 남편의 제삿날을 지켜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사육신이 처형된 뒤 살아서 단종에 대한 절의를 지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을 생육신이라 불렀습니다. 살아있는 여섯신하라는 뜻입니다. 김시습, 원호, 이맹전, 조려, 성담수,
남효운이 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세조의 조정에 나아가 벼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김시습은 세조가 즉위했다는 소식을 듣고 읽던 책을 불태우고 머리를 깎아중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원호는 영월 인근에 머물며 단종의 죽음을 슬퍼했고, 남효운은 훗날 사육신의 이야기를 기록한 육신전을 남겨 그들의 이름이 잊히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생육신들은 권력을 향해 나아가는 대신 물러서는 방식으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지켰습니다. 그 물러섬이 때로는 나아가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단종의 이야기는 그가 죽은 뒤에도 오랫동안 입 밖에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세조와 그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가는 동안 단종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묘호도 없었고 능호도 없었습니다. 영월동을 지산자락에 묻힌 무덤은 오랫동안 이름 없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세월이 흘러 세조로부터 10대 손인 숙종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1698년 숙종은 노산군을 다시 왕으로 복위시키고 묘호를 단종으로 정했습니다. 죽은 지 241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능호는 장릉이라 하고 영월에 있는 무덤을 정식 왕릉으로 정비했습니다. 정순왕후도 왕후로 복위 되었습니다. 241년 동안 왕이 아니었던 사람이 다시 왕이 된 것이었습니다. 단종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몇 가지 장면이 자꾸 눈앞에 겹쳐집니다. 12살에 왕위에 오른 아이가 조정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장면입니다.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켰던 밤아이는 궁궐 안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요? 아버지가 남긴 신하들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다는 사실을 아침에 알았을 때 그 아이의 눈앞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왕위를 내놓으라는 압박을 받던 15살의 아이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영월로 향하는 수백 리 길을 걸으며 16살 소녀는 어디를 바라보았을까요? 기록은 그 아이의 마음속을 직접 전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의 행간에서 한 사람의 생이 얼마나 작은 목소리로 지나갔는지가 느껴집니다. 세조, 즉 수양대군에 대한 평가는 오늘날까지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가 왕이 된 뒤 조선의 통치체계를 정비하고 경국대전 편찬의 기반을 닦는 등 행정적으로 적지 않은 업적을 남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업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함께 보지 않으면 온전한 그림이 되지 않습니다. 조카의 왕위를 빼앗고 자신을 지지했던 신하들을 앞세워 정권을 장악한 뒤 마지막에는 17살 조카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세조의 치세가 길어질수록 단종의 기억은 더 깊이 눌려야 했습니다. 그 눌림이 241년 뒤 숙종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거쳤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이기는 쪽이 먼저 기록을 남깁니다. 그 기록이 어떤 손을 거쳐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를 살피는 일이 단종의 이야기를 읽을 때 특히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사육신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삼문과 박팽년이 죽음 앞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훗날 여러 차례 덧붙여지고 다듬어졌습니다. 남효운의 육신전이 그 이야기들을 처음 정리했고, 이후 시간이 지나며 이야기는 더 극적인 색을 띠게 되었습니다. 실록에 남은 기록과 후대에 전해지는 이야기 사이에는 때로 간격이 있습니다. 그 간격이 어디서 생겨났는지를 들여다보면 단순히 충신과 역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살아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보입니다. 역사 기록은 그것을 남긴 사람의 손을 타고 전해지기 때문에 어떤 기록도 그 손의 무게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단종의 비극을 단순히 어린 임금의 불운한 삶으로만 읽으면 이야기의 절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 안에는 권력이 정통성보다 더 강하게 작동하는 순간이 담겨 있습니다. 세종의 적장손이라는 가장 완벽한 혈통을 가진 사람이 왕위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고명 대신들의 보좌가 있었고 지편전 학사들의 충성이 있었지만 무력을 앞세운 한 번의 밤이 그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정통성은 권력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단종의 이야기만큼 또렷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조선 역사 안에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의 냉혹함 한쪽에서 엄흥도가 시신을 거두러 강가로 걸어 나왔고 생육신들이 벼슬을 버리고 물러섰으며 이름 모를 영월 백성들이 돌팔매를 던졌습니다. 청룡포의 강물은 지금도 그 자리를 흐릅니다. 삼면이 물로 둘러싸인 그 작은 땅에서 16살 소년이 보낸 여름이 있었습니다. 강물 소리를 들으며 어떤 밤을 보냈는지 기록은 전해주지 않습니다. 관풍원의 처마 아래에서 바라보던 영월의 하늘이 어떤 빛이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날짜와 사건의 순서뿐입니다. 1441년 태어남, 1452년 즉위, 1453년 계유정난, 1455년 양위, 1456년 사육신 처형, 1457년 유배, 1457년 사망, 17회의 생이 이렇게 짧은 줄로 정리됩니다. 그러나 그 줄과 줄 사이에 한 사람의 겨울과 여름이 있었고 두려움과 외로움이 있었으며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사라져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단종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자꾸 한 가지 장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엄흥도가 강가로 걸어 나오는 장면입니다. 삼족을 멸하겠다는 말이 돌던 그 시절 한 명의 향리가 시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이 거창한 충절의 선언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사람으로서 차마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이 없었다면 단종은 강물 위에서 이름도 무덤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역사가 기억하는 것들 가운데 이처럼 이름 없이 걸어 나온 한 걸음이 오래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력의 기록이 아니라 사람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단종 보기까지 걸린 241년이라는 시간도 그냥 지나치기 어렵습니다. 세조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가는 동안 단종은 공식적으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영월 장릉의 무덤은 이름 없이 있었고 정순왕후는 노산군 부인으로 살았으며 사육신의 무덤은 노량진 강가에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효운이 육신전을 썼고 생육신들의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으며 권력이 지우려 했던 이름이 오히려 더 오래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숙종이 1698년 복위 명령을 내렸을 때 그것은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이미 사람들 사이에 살아있던 기억을 공식으로 인정하는 일에 가까웠습니다. 단종이라는 이름은 그가 죽고 241년이 지나서야 붙여진 이름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노산군이라 불렸고 죽은 뒤에도 오랫동안 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묘호를 받은 뒤에야 비로소 조선의 왕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7의 생을 마감한 뒤 241년 만에 왕으로 인정받은 사람. 그 긴 시간의 간격 안에서 단종의 이야기는 권력이 기록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기억이 어떻게 살아남는지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영월 청룡포에 가면 지금도 소나무 숲 사이로 서강이 흐릅니다. 강물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절벽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16살 소년이 그 강물 소리를 들으며 보낸 여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어떤 눈으로 강을 바라보았는지 기록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서면 기록이 전해주지 못하는 것들이 강물 소리 안에 섞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조선에서 가장 완벽한 혈통을 가졌던 아이가 가장 외로운 자리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잊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의 걸음이 수백 년을 이어졌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